말도 안 돼.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지? 난 집에 가야 해. 노인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여기서 편히 쉬시면 돼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조카가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요양병원 방에 혼자 남겨진 노인은 침대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강옥희는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천억 재산을 보유한 백만장자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죠. 넓은 저택 안에 그녀 혼자뿐이었으니까요. 또 혼자 밥을 먹는구나. 오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젊은 시절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대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아들이 회사를 더욱 키웠지만 불의의 사고로 아들마저 잃었어요.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거대한 재산과 형식적인 가족 관계뿐이었죠. 이따금 전화벨이 울리면 친척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친절함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관심을 오키는 꿰뚫어 보았어요. 평소에는 얼굴도 비추지 않던 조카들이 최근 들어 부쩍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맞아. 내가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오키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나이가 78이라고 해서 어리석은 건 아니었죠. 그녀는 친척들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키는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고문 변호사 김도훈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오키 가족의 법률 문제를 맡아온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도훈 씨, 내일 오후에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오키는 전화기를 들어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다음 날 도훈이 오키의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서재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눴죠. 무슨 일이신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연락을 주시다니. 도훈이 물었어요. 오키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친척들이 돈을 노리고 있어. 나를 무능력자로 만들려는 것 같다고. 그리고 그녀는 최근 친척들의 수상한 행동들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내 재산을 보호할 방법을 찾고 있어. 도훈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철저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는 완벽한 계획이 있었어요. 친척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들 계획이죠. 어느 화창한 봄날, 오키의 저택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조카 강민호와 그의 아내 서영주,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었죠. 그들은 평소와 달리 음식과 선물을 잔뜩 들고 왔어요. 이모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저희가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민호가 과장된 걱정을 담아 말했어요. 오키는 친척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척했지만 내심 그들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거실에 모여 차를 마시는 동안 그녀는 친척들의 눈빛이 집안을 훑어보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모님, 요즘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저희가 자주 찾아뵙고 돌봐드릴게요. 영주가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죠. 오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구나. 하지만 난 아직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단다. 자리를 뜨기 전 민호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이모님, 다음 주에 건강검진을 예약해드렸어요. 좋은 병원이니 한번 가보세요. 그날 밤 오키는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친척들이 왔었어. 뭔가 이상해. 건강검진을 예약했다는데. 일주일 후 민호와 영주는 약속대로 오키를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하지만 그곳은 일반 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이었죠. 오키는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곧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검사를 좀 받으셔야 해요. 최근에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서요. 민호가 의사와 눈짓을 주고받으며 말했어요. 검사가 끝나고 오키가 집에 돌아가려 하자 의사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 여사님, 당분간 이곳에 머무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이 보이네요. 오키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으며 항의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계획된 것 같았어요. 말도 안 돼.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지? 난 집에 가야 해. 할머니, 걱정 마세요. 여기서 편히 쉬시면 돼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영주가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오키는 창문 너머로 민호와 영주가 병원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이 갇혔다는 현실에 잠시 절망했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어요. 이 순간을 예측하고 대비해 왔으니까요. 요양병원 방에 혼자 남겨진 오키는 침대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녀는 옷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어요. 도훈의 비상 연락처였죠. 병실 문이 잠겨 있었지만 오키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탈출 계획의 첫 단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복수는 차갑게 해야 제맛이지. 오키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요양병원에서의 첫날, 오키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병실 문은 외부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침대에 앉아 주변을 면밀히 관찰했죠. 할머니,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젊은 간병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오키는 순간적으로 약한 노인처럼 행동하기로 했어요. 등을 구부리고 목소리를 떨리게 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집에 가고 싶은데. 간병인은 잠시 동정심이 어린 눈빛을 보였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죠. 규칙대로 해야 해요. 가족분들이 여기 계시는 게 좋다고 하셨으니까요. 식당으로 가는 동안 오키는 병원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 넣었습니다. 출입구, 간호사실, 비상구의 위치를 모두 기억했어요. 그리고 다른 환자들도 관찰했죠. 대부분 정말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오키는 간병인에게 부탁했어요. 손녀에게 전화 한 통 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을 것 같아서. 죄송해요. 전화는 면회 시간에만 가능해요. 간병인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오키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내심 이미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병원 생활에 순응하는 척하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직원들의 근무 패턴, 특히 밤 교대 시간을 파악했어요. 열흘째 되는 날 민호와 영주가 방문했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시죠? 저희가 할머니 재산 관리를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민호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어요. 오키는 속으로 분노했지만 약해 보이는 척했습니다. 내 통장은 어떻게 되는 거니? 내 집은? 할머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저희가 잘 관리할게요. 이 서류에 서명만 해주세요. 영주가 펜을 건넸습니다. 오키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그녀는 일부러 글자를 또박또박 읽으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 내 변호사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변호사는 필요 없어요. 가족 간의 일인데요, 뭐. 민호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졌어요. 결국 오키는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오늘은 머리가 아파. 다음에 오렴. 민호와 영주가 떠난 후 오키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밤 근무 간병인 중 가장 젊고 친절해 보이는 박지연에게 접근했어요. 지연 씨, 내가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어? 오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뭔데요, 할머니? 지연이 대답했어요.
오키는 베개 밑에서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이걸 내 변호사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주소는 여기 있어. 지연은 망설였지만 오키의 진심 어린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들키면 안 돼요. 고마워. 아가씨는 내 천사야. 오키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쪽지와 함께 반지는 도훈의 사무실로 전달되었습니다. 쪽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도훈 씨, 계획을 실행할 때가 왔어. 도훈은 오키의 메시지를 받자마자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이미 오키와 함께 이런 상황에 대비해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냈어요. 위임장, 재산 증여, 철회 서류, 그리고 친척들의 수상한 행적을 담은 증거 자료들이었죠. 드디어 시작이군요. 도훈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김 실장, 지금 바로 강옥희 여사님 관련 자료들을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형사님께 연락해서 만남을 잡아주세요. 한편 요양병원에서는 오키가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는 척하며 조용히 정보를 모으고 있었어요. 그녀는 특히 같은 병동의 간호사 한 명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병원에 오래 계셨나요? 오키가 담당 간호사 송미란에게 물었죠. 네, 3년 정도 됐어요. 미란이 대답했어요. 오키는 미란이 천천히 마음을 열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매일 조금씩 대화를 나누며 미란의 신뢰를 얻었어요. 내 아들이 유학 중인데 소식을 전하고 싶어?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주면 안 될까? 미란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병원 규칙을 어기고 그녀에게 전화기를 빌려주었습니다. 10분만 쓰세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오키는 진심을 담아 말했죠. 전화기를 받자마자 오키는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훈 씨, 나야. 듣고 있나? 네, 여사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도훈이 대답했어요. 형사들과 이미 이야기를 나눴고 법적 절차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탈출 계획도 준비했어요. 오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친척들은 지금 뭐하고 있지? 그들은 이미 여사님의 계좌 일부에 접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미리 주요 자산을 보호해뒀으니까요. 도훈이 설명했어요. 통화를 마친 오키는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제 그녀는 탈출 계획의 세부 사항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그 사이 강민호와 영주는 오키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작업을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그들은 위조된 의료 진단서를 준비하고 유언장을 조작하려 했어요. 이제 할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우리 이름으로 바꿀 차례야. 민호가 영주에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할머니의 치매 진단서를 준비했으니 후견인 지정은 시간 문제야. 그러나 그들은 오키가 이미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틀 후 병원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사실 도훈이 보낸 사람이었죠. 강옥희 환자 진료차 왔습니다. 그가 간호사실에서 말했어요. 오키의 병실로 들어온 그 남자는 문을 닫자마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훈 변호사님이 보냈습니다. 내일 밤 11시에 탈출하실 겁니다. 준비하세요. 오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준비됐어. 다음 날 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병원 야간 근무자들이 교대하는 혼란스러운 시간에 도훈이 보낸 사람들이 오키를 안전하게 병원 밖으로 데려갔어요. 자유다. 오키가 차 안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탈출한 오키는 도훈이 미리 준비해둔 안전가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조용한 아파트였어요.
아무도 그녀를 이곳에서 찾지 못할 것이었죠. 여사님, 이제 여기서 당분간 지내셔야 합니다. 도훈이 아파트 문을 열며 말했어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오키는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당신이 없었다면 난 그대로 갇혀 있었을 거야. 아파트는 소박했지만 안락했어요.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옷장에는 새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도훈은 정말 모든 것을 세심하게 준비했죠. 자, 이제 우리의 반격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도훈이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어요. 친척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사님이 탈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치매 환자가 병원에서 도망쳤다고요. 오키의 눈이 분노로 번쩍였습니다. 그들의 뻔뻔함이 놀랍구나.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이렇게 빼앗으려 하다니. 도훈은 노트북 화면을 오키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것 보세요. 민호 씨가 이미 여사님 명의의 부동산 세 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위조된 서류로요. 내가 10년 전부터 이날이 올 것을 예상했지. 오키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라고 한 거야. 그날 밤 도훈과 오키는 본격적인 반격 계획을 세웠어요. 첫 번째 단계는 언론에 진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도훈은 신뢰할 수 있는 기자를 불러 오키와의 인터뷰를 주선했죠. 이 이야기가 보도되면 폭발적인 반응이 있을 겁니다. 기자가 녹음을 마치며 말했습니다. 재벌가의 상속 분쟁은 항상 큰 관심을 받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주요 일간지와 방송에는 충격적인 제목의 뉴스가 보도되었어요. 수천억 대 재산의 백만장자 할머니, 친척들에 의해 강제 감금돼. 뉴스가 터지자 민호와 영주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할머니가 어디서 기자를 만났다는 거야? 영주가 소파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르겠어. 누군가 도와주고 있는 게 분명해. 민호가 초조하게 방을 왔다 갔다 하며 대답했죠. 변호사일 가능성이 높아. 그 김도훈. 한편 오키와 도훈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검찰에 민호와 영주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위조 문서 작성, 사기, 감금 등 심각한 혐의였죠. 이제 그들은 단순히 재산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에 갈 수도 있습니다. 도훈이 말했어요. 오키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친척들을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들의 행동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죠.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난 용서할 수도 있어. 오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도훈은 놀란 표정으로 오키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너그러움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민호와 영주는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터진 후 민호와 영주는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그들은 급히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오키의 다른 친척들도 모두 모였죠. 이것 봐,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다는 건 사실이야. 우리는 할머니를 보호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민호가 테이블을 치며 말했습니다. 저 변호사가 할머니를 이용하고 있어. 우리가 막아야 해. 친척들 중 일부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였지만 결국 모두 민호의 계획에 동의했어요. 그들 역시 오키의 재산에서 자신들의 몫을 챙기고 싶었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하자. 할머니의 의료 기록을 더 자세히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하자. 할머니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걸 증명하면 후견인 지정이 가능할 거야. 민호의 사촌인 강준호가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병원 의사를 매수해 오키의 치매 진단서를
더 구체적으로 조작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평소에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거짓 증언도 준비했죠. 한편 안전가옥에서 오키와 도우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우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민호와 영주가 위조 문서 혐의로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도훈이 설명했죠. 오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군. 그들은 끝까지 발버둥 칠 거야. 그때 도훈의 전화가 울렸어요. 네, 정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즉시 대응하겠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오키가 물었어요. 친척들이 법원에 긴급 후견인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여사님이 치매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도훈이 대답했습니다. 거짓 의료 기록과 증인들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오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것은 예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법원이 친척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그녀는 모든 법적 권리를 잃고 다시 그들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될 것이었죠. 우리도 서둘러야겠네요. 도훈이 결단력 있게 말했어요. 내일 법원에 출두해 여사님이 정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오키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난 준비됐어. 내가 얼마나 정신이 또렷한지 보여줄 거야. 다음 날 오키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어요. 도훈은 그녀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모든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오키가 최근까지도 회사 주식의 매매 결정에 참여했던 기록, 금융 자산을 관리했던 내역, 그리고 심리학자가 진행한 최근의 인지 능력 평가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어요. 법정에 들어서자 오키는 민호와 영주 그리고 다른 친척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할머니, 왜 이러세요? 우리는 할머니를 위해서 한 일인데. 민호가 접근하며 속삭였습니다. 오키는 그를 차갑게 쳐다보았어요. 내 재산을 위해서겠지.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야. 재판이 시작되었고 친척들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강옥희 여사는 초기 치매로 인해 재산 관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가족들은 오직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요양시설에 모시려 했을 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법정의 판단에 달려 있었어요. 오키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의지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키는 증인석에 앉아 재판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78세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옥희 증인, 본인의 현재 정신 상태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오키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정신이 또렷합니다. 제 나이가 78이라고 해서 판단력이 흐려진 것은 아니죠.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주식 시장을 확인하고 부동산 가치를 분석하며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친척들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하지만 병원 기록에 따르면 강 여사님은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가끔 혼란스러워하시고 기억력도 떨어지신다고요. 그건 거짓입니다. 오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의사는 제 조카가 매수한 사람이에요. 제가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오키는 자신의 회사 재무제표를 꺼내 들었어요. 이것은 지난 분기 우리 회사의 재무 상황입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로 수출량도 20% 늘었죠. 그녀는 숫자와 통계를 줄줄이 읊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직접 작성한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오키가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저는 이 투자로 38%의 수익률을 올렸어요. 치매 환자가 이런 복잡한 금융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재판장은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민호와 영주는 불안한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도훈이 일어나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강옥희 여사님이 최근 3개월간 병원에 감금되기 전까지 작성한 일기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독립적인 심리학자가 진행한 인지 능력 평가 결과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정상 이상의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재판장은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강 여사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오키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대기업을 일궜고 아들을 잃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꿋꿋이 회사를 지켜왔어요. 제 재산은 제가 흘린 피와 땀의 결실입니다. 그녀는 친척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 곁에 없다가 제 재산만 보고 나타났어요. 그들이 저를 요양병원에 가두고 제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족이 할 일일까요? 법정은 숙연해졌어요. 오키의 말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교육재단을 설립해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싶어요. 이런 제 의지를 막으려는 그들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키가 마지막 발언을 마쳤어요. 재판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법원은 강옥희 여사가 정신적으로 온전하며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후견인 지정 신청을 기각합니다. 오키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도훈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계속했습니다. 강민호, 서영주를 비롯한 친척들의 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와 영주는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법원 경비원들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이제 모든 것을 밝혀야 할 시간입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오키는 승리했습니다. 그녀의 의지와 지혜가 결국 진실을 밝혀낸 것이었죠. 법원의 판결 이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오키는 다시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와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어요. 그녀의 침실 창문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내려다 보였고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사님, 오늘 일정을 확인해 드릴게요. 새로 고용한 비서 박소연이 말했어요. 오전 11시에 교육재단 설립 관련 미팅이 있고 오후에는 김도훈 변호사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키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고마워요, 소연 씨. 차 한 잔 같이 마실까?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영주는 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다른 친척들도 연락을 끊었어요. 하지만 오키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았죠. 오전 미팅에서 오키는 교육재단 설립 계획을 구체화했어요.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녀가 재단 설립팀에게 말했습니다. 특히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싶어요. 회의를 마친 후 오키는 도훈과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충실한 조력자였고 이제는 가족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여사님,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도훈이 물었어요.
오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지. 재산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걸.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앞으로는 내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데 시간을 쓸 거야. 젊은 기업가들을 멘토링하고 재단을 통해 교육 사업도 지원할 생각이야. 도우는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오키는 정원을 거닐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남편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날들, 아들과 보냈던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최근의 시련까지. 그녀의 인생은 기쁨과 슬픔, 성공과 좌절로 가득했지만 그 모든 것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집으로 돌아온 오키는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사진과 아들의 어린 시절 그림이 있었어요.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들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음 주 오키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백만장자 할머니의 지혜라는 제목의 이 책은 그녀의 사업 경험과 인생 철학을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친척들과의 갈등과 그것을 극복한 과정이 솔직하게 담겨 있었죠.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녀는 서문에 이렇게 적었어요. 1년 후 오키의 교육재단은 전국에서 1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장학생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해주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한 장학생이 말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요. 오키는 그 아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넌 할머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저 정직하게 살고 꿈을 포기하지 마렴. 창가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오키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아직도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진정한 자유와 목적을 찾았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승리지. 오키가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 해가 지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키는 창문을 닫으며 내일의 계획을 생각했어요. 새로운 날, 새로운 도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죠.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니까.